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핵전력을 증강시키면서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마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3일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 70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며 2030년까지 최소 1000개를 목표로 핵 확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약 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난해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기하급수적인 증강 수치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최소 3개 미사일 지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경납고들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전략 원잠이 우리 한국의 서해로 들어올 경우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핵잠수함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함대를 뚫고 지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샤오핑다오 해군기지와 샤지커우 해군기지들 통해 바로 서해로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이곳에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라면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여태껏 이런 상상을 자주 해보고는 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중국에 맞서는 미군과 철저한 협력으로 중국을 들어막을 수 있는 모든 군사작전을 함께 진행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작전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여러모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이 같은 상상이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일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들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핵무기 등장. 미국은 최악의 경우 중국을 자도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약 7천여 개의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에 의해 괴멸에 이른다 해도 이에 대한 치명적인 보복을 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전략원잠인 차이피 영구육 단급 전략원잠과 J-13SLBM의 출현 때문인데요. 이제까지 중국이 가진 핵보복 능력의 주축은 12대의 수식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차이피 영구사-영구사-A 진급 전략원잠과 이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통해 쏘아 올릴 수 있는 JLEA SLBM이었습니다. 이것들은 10개의 다탄두를 가지고 있는 데다 위력이 작게는 20터부터 150개, 크게는 1대 달하는 무시무시한 SLBM이지만 이제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안에 있는 위링기지에 전략원잠들이 있지만 중국의 전략원잠을 저지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수중 저지선으로부터 미국 본토의 워싱턴 DC까지는 13,000km나 떨어져 있기에 이 지역만 저지하면 중국이 SLBM으로 워싱턴 DC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핵력한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등등의 연합함대가 대잠 감시망을 쫙 펼치고 대만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져 있는 바시해협만 통제하면 사거리 8,000km의 JLEA SLBM으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함대, 전력이 반중 연합함대의 막강한 전력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차입, 영구육 단급 잠수함은 대당 20발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거리가 9,000터부터 12,000에 이르는 JL-8 SLBM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중국의 단급 잠수함이 만에 하나 제1도련선 밖의 포위망을 뚫고 나올 경우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SLBM을 발사해 미국의 서부 지역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공격원잠을 허가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데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모든 헌터킬러 작전을 감행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판단 하에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터킬러 작전이란 핵무기를 발사하는 적의 전략원잠을 아군의 공격원잠으로 조용히 미행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침몰시켜 버리는 작전인데요. 미국이 호주로 하여금 먼저 계약한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면서까지 공격원잠을 주겠다고 한 데는 이처럼 미국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JL-3 SLBM을 막기 위해 대만과 호주로 하여금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단계는 아직 핵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상승 단계인 만큼 사전에 SM-3 비에로시 K-2A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J-13 SLBM을 요격해버리는 것이 최선일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서해의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샤오핑다오 해군기지와 샤지코우 해군기지를 통해 중국의 단급 전략 원잠들이 숨어 들어온다면 미국의 워싱턴 DC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단급 잠수함이 서해의 중간 수역으로 들어온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 위싱턴 DC까지의 거리는 11,500km로 J-13 SLBM의 최대 사정거리 이내에 들어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거대 함대를 만나지 않고도 SL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사전에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국에는 J-13 한 발당 총 10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에 이제 곧 미국은 호주에게 그랬듯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겠죠. 한국이 헌터킬러 작전과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과 세계들 구한다. 우리가 미국을 도와 중국이 J-13 SLBM을 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또한 공격 원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산한 호급 잠수함은 뛰어난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단급 전략 원잠을 침몰시키기 위한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며 단급 잠수함의 소나 체계가 탐지할 수 없게 따라가기 위해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한국이 미국을 돕는 대신 공격 원잠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들 활용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인 단급 잠수함과 J-13 SLBM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국의 ICBM과 SL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더욱 막강한 미사일 방어 체계일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 척이 운용되고 있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 물록 EA를 동합시키고 초수평선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EED, 코크아이, 조기 경보동제기의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기 이전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과 조기 경보기, 정찰위성 등 전폭적인 MD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일본 해상자 위대에게도 미국이 한국을 도우라고 지시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한반도 주변에 강력한 한미일 연합 MD 체계가 포진하게 된다면 상승 단계에서 중국의 각종 탄도미사일들과 SLBM 등은 요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훗날 우리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2,000여 기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중국 공군기들이 끝없이 몰려와 아군의 화력을 바닥나게 만들어버리려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비 소요도 있을 테니 실제 날아오는 중국 전투기들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가 그에 비해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공군은 총 34기의 F-35A, 총 59기의 F-15K, 총 133기의 KF-16, 총 34기의 F-16PBU, 총 19기의 F-42 전폭기, 총 60기의 FA-50 경전투기, 그리고 FOEF와 KFOEF를 모두 합쳐 총 109기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 총 448기의 공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20기의 KF-21 보라매와 F-35A가 2차 도입으로 총 60기가 되고 F-35B 또한 20기까지 들어온다고 쳐도 총 전술가 숫자가 614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중 109기의 F-5 계열 기체, 19기의 F-42 기체들은 2030년까지 전량 퇴역할 예정이기에 이때쯤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는 486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2년부터 F-15K가 AIM-120 AMRAAM 미사일을 20여 개 이상 답제 가능한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F-35 스텔스 전투기가 AMRAAM 셔틀이나 다름없는 F-15EX의 공대공 미사일을 대신 유도한다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59기가 20발씩 AMRAAM을 탑재한다면 총 1180발이나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우리 공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전술기들, 미 해군의 함재기들까지 동원된다면 더 이상 중국의 공군 전투기들 분량은 수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미 해군에서 날아오른 EA-18G 그라울러의 전폭적인 전자전 공격은 중국 공군기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동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앞으로 더 강력해진다는 최강의 제공전투기 F-22 랩터는 중국 공군기들이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해버릴 겁니다. 물론 미국이 가진 2터부터 3개 이상의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 동맹국들의 항공모함들에서 날아오는 수백 기의 F-A-18EF, F-35BC 또한 몇 차례 출격을 반복하며
중국 공군기들을 말 그대로 튀겨버릴 수 있을 겁니다. 미 해군 엔드해병대의 NMESIS, 그리고 한국의 대함탄도미사일 현무이씨, 이도 저도 안 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 전단과 미 해군의 전투함 숫자마저 넘어선다는 수상함들과 잠수함 전력을 총동원해 한반도로 진격해 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한국 자체로도 이를 막기 위해 현무이씨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대함탄도미사일 ASBM으로 만들어 중국의 항모 전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무이씨가 8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중국해, 서해, 남해로 중국 함대의 접근을 막아 한국판 반접근, 지역 거부, AEAD 전략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무이씨는 2017년 6월 23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상에 떠 있는 작은 전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ASBM으로의 개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용 탐색기가 개발 중이기에 이들 현무이씨에 장착하고 인공위성, UAV 등의 정찰수단만 갖추면 매함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이와 같은 정찰수단이 부족하지만 정찰수단이 차고 넘쳐나는 미군의 도움을 받을 경우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현재 마하 5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 최강 미군조차도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알려진 만큼 중국의 방공 구축함들이 막아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들 개발에 전진 배치하면 중국의 해군 함대를 견제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에 대한 전력들도 합쳐지게 될 겁니다. 현재 다영역 작전 개념을 실행 중인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바다를 통한 중국의 공격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병대와 미 해국은 미국판 반접근 지역 거부, AEAD 전략이라 불리는 로그파이어 작전을 시연하고 있는데요. NMESIS라 불리는 무기체계는 소형 트럭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들 비행장이 없는 작은 섬들에 배치해 세태평양으로 진임하려는 중국 해군 함정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은 물론 중국 해군 기지, 중국 본토의 주요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무기체계는 실전 배치될 경우 중국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NMESIS는 해군의 병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약자로 오시코시의 소형 합동전술 차량 JLTV와 레이시온의 NSM, 대함미사일 혹은 정밀타격미사일 프레즘 두 발을 동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네메시스는 무인화되어 있어 근거리 유선 혹은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한 원격 조종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NSM은 사거리 185km에 이르는 대함미사일로 해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능력으로 중국 해군 함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비행장이 있는 큰 섬에는 프리즘 프레SM으로 무장한 M142 하이머스 고기동다 연장 로켓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M은 사거리가 700km에 이르며 높은 정확도로 해상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발을 쏘아 중국군 함대에서 자탄 수만 발을 쏟아낼 경우 중국 해군 함정에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등을 파괴해 중국 해군을 작전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NMESIS 작전을 불치망무나 다름없다는 한반도의 서산, 군산 지역 등에서 펼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중국 함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춰 미군 또한 대량의 차세대 수상함들 또한 더 건조의 물량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만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 또한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중국과 북한 연합군은 기갑부대와 지상전력을 동원해 육로로 한국을 침공하려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혼자서도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의 이 점을 잘 활용해 방어에만 치중하는 한국 육군의 미군의 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태라면 자칫 충북국한 연합 육군이 함부로 공격해오다가 전멸해버리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미연합군이 앞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횡포들을 휘두르는 중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다룬 유튜버들의 영상이 있지만 저 또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내용을 다뤄보고 싶었고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중국과 북한 연합에 맞서는 한미연합군의 총정리에 가까운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비록 방어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미연합군이 중국을 향해 공세작전을 펼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 중국을 향한 한미연합군의 공격 능력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이고 그들이 대만을 집어삼킨다면 다음 목표는 한반도가 될 것이 뻔한 만큼 당장 우리의 대처 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국가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 반격을 반복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중인데요.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로 자신들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은 모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례로 2000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푸틴은 제2차 체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첸을 러시아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들어버렸고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개입해 즉각 사태를 종결시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한 전쟁은 달랐습니다. 아마 전투력이나 군사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순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폴란드인데요. 1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이제 폴란드가 잘 훈련된 지상군 30만 명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군의 사기가 급격히 높아져 나오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듯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DC엔터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얀 에메리크 로시체프스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주요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고위급 공무원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폴란드 대사관 측은 특별 성명을 통해 폴란드가 무력 충돌에 직접 관여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실제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테러리즘 퇴치 운동에 나선 한 트위터는 일주일 전 긴급 트윗을 날렸습니다. 만약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NATO가 우물쭈물하면 최소 30만 명의 잘 훈련된 폴란드 지상군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할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폴란드는 이 전쟁이 빨리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마리어스 블라스첵 폴란드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곧 폴란드의 독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목표는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는데요. 왜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승리를 두려워할까요? 왜냐면 폴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를 막아주던 완충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벨랑루스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중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야 이미 러시아의 손아귀에 있고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 손아귀에 떨어진다면 폴란드는 순망치 않춘 왕츠 한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600만 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이에 국방장관은 폴란드는 실제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국방 예산을 GDP 국내 총생산의 3%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트위터에서 언급된 발언과 연결시켜 보자면 폴란드는 현재 1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을 이미 밝혔고 이 증강된 30만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파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핍박받았던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상군 파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잔뜩 사들인 한국산 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만나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죠. 2022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3조 원인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42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역할이 컸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는 사실상 둔전시 상태에 놓였고 서둘러 중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K전자 180대 1차 총 1000대, K구자주포 670분,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다연장 로켓포 천무 288문을 도입했죠. 그리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달 만에 K구자주포 23문과 K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해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무기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방산 강국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빨리빨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비 증강을 원한다면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마당에 1년 후, 2년 후에나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메리트는 전혀 없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히 특출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작년 6월부터 20대 가량의 하이마스를 지원했는데 한 번에 6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다 보니 폴란드 역시 하이마스의 매력에 강하게 끌렸죠. 그런데 폴란드만은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천무 K239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폴란드가 미국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생산 역량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고작 60기에 불과, 즉 한 달에 5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물론 로키드 마틴도 이러한 하이마스의 인기를 고려해 1년 생산량을 96대로 늘리겠다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공장 짓고 기계 설비 갖추고 생산 준비를 마쳐도 폴란드의 긴급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초 500기의 하이마스를 주문했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즉각 한국에 천무 28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도를 시작해 그중 18대가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죠. 제18기계화 사단이 바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담당하는 핵심 사단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택배를 주문하면 오늘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자국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무기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생산 역량이 받쳐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듯 폴란드가 러시아와 대놓고 맞짱 뜨겠다는 식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는 500년 묵은 피해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앙숙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상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징으로 통하는 성바실리 성당 앞에 설치된 미닌과 포자르스키 기념상인데요. 나폴레옹의 침략을 앞둔 1812년에 당시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폴란드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해 이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세기 당시 폴란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구성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등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영토를 넘어 러시아 땅도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차르 왕제라고 칭한 첫 인물인 이반 4세가 사망하자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공해 모스크바를 점령해버렸고 러시아 귀족들의 요청으로 폴란드 사령관이 차례에 즉위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의 악홍이 시작된 건 20세기 초입니다. 1939년 8월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폴란드 분할 통치를 골자로 하는 독소불가 침조약을 체결했는데 9월 1일 독일이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면서 폴란드는 다시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죠. 특히 소련은 그간 폴란드에게 받은 핍박을 복수라도 하듯 폴란드군 장교 22,000명을 학살하는 카틴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폴란드 국민들은 2차 대전 중 연합국 편에 서서 투쟁하다 6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회생을 치러야 했는데요. 물론 2차 대전 후 폴란드가 독립하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정하면서 영토의 20%를 상실했고 199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나토 가입,
200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무기를 도입해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던 지난 3월 초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재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을 얹은 크라프카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자주포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외국에 수출한 국산 무기나 부품은 한국의 허락 없이 제3국으로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공급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미 전쟁 초기 18대의 크라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후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차체만 공급했을 뿐 무기 체계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는 견합이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지상군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전력을 전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방위 체제를 운용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을 서둘러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꿀꺽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이후에 폴란드가 직접 위협받을 상황이라면 폴란드가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 과연 한 달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방사청이 브리핑을 통해 인니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인니 매체 콤파스에 따르면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국이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요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거지라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역시나 최근 인니의 행보를 보면 아무런 소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잘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KF-21의 앞으로 변신될 모습에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인니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 최근 인니에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전에 없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력 언론들에서도 KF-21 말고 대안이 없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데 KF-21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3분 동안 무사히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이날 시제 6호기가 비행에 성공하면서 KF-21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하는 기상천외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실제로 이번 비행 성공으로 우리 군은 보람의 체계 개발을 추진 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앞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은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개발 속도로 마지막 시제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이 과연 어떻게 변신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KF-21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할 정도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하는 등 스텔스 기능에 최첨단 인공지능을 결합한 AI 스텔스기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KF-21은 앞으로 1,800여 회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전투기 특성을 검증하는 게 남았는데 여기엔 엔진 미작동 또는 실속 상황 등 위험도 높은 시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사청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 능력을 갖추는 2단계 개발 계획을 통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KF-21은 외형은 F-21을 닮은 스텔스 형상이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 스텔스 능력은 없어 절반의 스텔스기라고 불려왔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군 당국과 KAI는 스텔스기의 중요성과 유무인 복합 체계의 등장, AI를 활용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추세를 감안해 2040년대까지 KF-21 성능을 개량하는 계획을, 이에 따르면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와 합동 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비행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2041년엔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국산 엔진을 갖춘 AI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KF-21을 통해 세계 최강 F-35를 뛰어넘는 스텔스기 만든다고 추가 계획을 밝히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사업 초기에도 해외의 한 전투기 개발 업체에선 KF-21에 대해 기적에 기반한 개발 일정이라고 할 만큼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F-21이 개발 지연 없이 진행되자 많은 외신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보통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KF-21의 개발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KF-21이 AI 스텔스기로 변신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한치의 의심 없이 한국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 KF-21의 엔진을 신규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이 나와 엄청나게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방사청이 발표한 국방기술기획서에는 한국산 전투기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8년까지 5,152억 원을 투자해 KF-21을 위한 첨단 엔진 개발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현재 KF-21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엔진을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해 보다 완벽한 국산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진은 항공기 전투기의 심장으로 아직까지 한국은 독자 기술로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최신 전투기 KF-21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04,400K로 이는 F-28 슈퍼호넷에 장착된 F404,400K를 보라매에 맞게 개조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개조한 것만 해도 대단해서 KF-21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한국 강산 기술 수준일 때 이제는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일취월장했지만 진정한 100% 국산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 부품에서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KAI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부품 국산화율은 1호가 기준으로 65%로 이 가운데 레이더 기술의 국산화율은 90%이지만 엔진의 경우 국산화율이 39%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실력이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에서 나오는 만큼 한국 방산도 이제 엔진을 독자 개발할 때가 온 건데요.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항공 핵심 기술인 엔진을 개발했는데 현재 국산 전투기에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뿐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자신들도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끼어들고 있지만 이는 사실 러시아산 엔진을 본따 만든 엔진이라 중국의 이런 억지 주장을 인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사청은 중고도 무인정찰기용 엔진을 2025년까지 선행으로 개발하고 2028년까지 KF-21에 탑재할 15,000파운드급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KF-21용 대형 터빈 엔진은 엔진 블레이드의 자체 설계 기술과 코어를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국산화가 가능하기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국산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함정용으로도 개조가 용이해 2030년 이후에는 함정 엔진 국산화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엔진 자립화를 이뤄낸다면 우리 방산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한국산 항공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나토로부터 비행 안전성을 검증받는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에 엔진 국산화까지 이뤄낸다면 미국도 두려워할 만한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동 국가들에 대한 F-35 판매를 주저하면서 KF-21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의 존재감이 한층 더 드러났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들을 대거 도입한 중동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지만 F-35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신뢰하는 방산 기술 노하우를 갖추는 등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유일한 국가라며 이 때문에 KF-21이 F-35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중동에서 KF-21의 러브콜이 이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그리고 최근 중동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KF-21과 함께 비행할 무인기 소식도 나오면서 이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KAI는 대전에서 열린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KF-21을 중심으로 무인기들이 결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인 복합편대를 선보여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KF-21을 중심으로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가 편대를 이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입니다. KAI는 2025년까지 다목적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한 뒤 FA-50과 통합해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 사령부를 올해 9월 창설하는 한편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작전사는 소형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등을 100대 이상 운용하며 방어적 공세적 임무를 모두 수행할 예정으로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킴을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합니다. 특히나 가오리-X는 KF-21과 유무인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 체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데요. 맨 땅에 헤딩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한국 방산이 이번에도 세계를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 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